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개발자 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화면은 제가 참여했었던 카카오 플레이스 앱의 페이징 모습인데요. 바로 오늘 발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작년 9월 처음 소개가 됐고 현재 최신 버전은 베타 1입니다. 오늘 발표는 자료를 만들 당시에 참고했던 버전인 알파 6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혹은 추후 버전에서 API에 다소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징이란 무엇일까요? 페이징은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일정한 덩어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은 안드로이드 SQLite에 저장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SQLite 커서는 내부적으로 2MB의 고정된 페이징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커서를 사용해 데이터를 커리한다면 이 구현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내부 페이징은 약 10년 전인 API 레벨 1에서부터 존재해왔던 구현체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반응성이 높은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쿼리의 결과가 2MB 이상일 때 성능상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몰 쿼리를 지향하는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는 주로 서버에서 페이징을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에서 안드로이드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구글은 약 28억 개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내려주는 대신 상위 10개의 결과만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글은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를 통해 성능, 메모리, 네트워크 비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만일 페이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서버 측에서는 여러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풀스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저장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킵니다. 어쩌면 클라이언트는 제한된 자원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성의 악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구글 검색에서 결과 하나당 크기를 1바이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는 약 2.8GB에 해당하는 크기가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네트워크 비용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징은 서버 측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서버 개발자는 REST API를 디자인할 때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열람한 페이지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도록 API를 설계하는데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이 페이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UX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페이징 기법을 사용합니다. 왼쪽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오른쪽은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왼쪽에 무한 스크롤링이라고 불리는 페이징 기법입니다. 새로운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기 전에 기존 구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구현을 통해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무한 스크롤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스크롤 리스너를 사용해 스크롤이 리스트의 하단에 도달하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리스트의 하단에 도달하기 전 미리 다음 페이지를 로딩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용성을 위한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스크롤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목에 도달하는 것을 체크해 데이터를 미리 얻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스크롤을 움직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이템에 도달하게 되면 개발자가 정의한 예를 들면 onLoadMore와 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에서 실제 다음 페이지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REST API를 호출하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데이터가 도착하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기존 구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한 나름의 해법이기 때문에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생각에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징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러 뷰가 스크롤 시 아이템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정교한 처리를 위해서는 스크롤 방향, 페이지가 이미 로딩 중인지 또는 더 이상 불러올 데이터가 없을 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음 페이지 호출 시점을 알아내기 위한 UI 처리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즉, 페이지드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이를 리사이클러 뷰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개발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무한 스크롤링이 앱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안내의 부재로 인한 코드 품질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개발자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온스크롤 리스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즉,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UI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이 개발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페이징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개발자는 큰 노력 없이도 이러한 이점을 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징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크게 페이지드 리스트, 데이터 소스,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페이지드 리스트는 앱스트랙 리스트의 구현체이자 지연 로딩을 지원하는 일종의 레이지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의 사이즈가 1000이라면 이 중 30개의 항목만 메모리에 할당될 수 있으며 나머지 요소는 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요치 않은 항목을 메모리에 적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성능과 메모리 이슈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드 리스트는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즉,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새로운 항목이 필요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요소를 그림처럼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딩되지 않은 아이템을 언제 불러들일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요. 리스트의 get함수로 해당 항목에 접근했을 때 아직 로드되지 않은 영역에 속해 있는 데이터라면 일시적으로 널을 리턴하고 해당 청크를 요청하게 됩니다. 만일 널인 아이템에 접근하기 전 다음 청크를 미리 불러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드 리스트는 이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덱스가 38인 항목에 접근했을 때 다음 청크를 미리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이를 활용하면 스크롤이 페이지의 하단에 도달하기 전 미리 다음 페이지의 데이터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드 리스트에서 새로운 청크를 불러오는 것은 로컬 DB 또는 리모트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처리는 보통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안드로이드 API가 이런 종류의 안내에 그치는 것에 비해 페이지드 리스트는 애초에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페이지드 리스트에서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처리는 데이터 소스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처리는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커서 어댑터가 메인 스레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드 리스트는 두 가지 형태의 리스트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구분 짓는 요소는 페이지드 리스트가 전체 사이즈를 아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언바운디드 리스트는 전체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컨텐츠를 보여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청크를 불러올 때마다 리스트의 전체 사이즈가 증가하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링 기법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카운터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전체 사이즈를 알고 있는 컨텐츠를 보여줄 때 사용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주소록 앱에서 연락처를 보여줄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터블 리스트의 장점은 지연 로딩 기법과 패스트 스크롤을 이용해 이메일 위치로 스크롤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이터가 로딩 중인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플레이스홀더 뷰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드 리스트의 config 클래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옵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처음 페이지를 로드할 때 아이템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페이지는 충분한 스크롤이 생성될 정도로 넉넉하게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함수를 통해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를 로드할 때 한 번에 몇 개의 아이템을 불러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페이지드 리스트가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에 몇 개의 데이터를 요청할 것인지를 setPageSize 함수를 통해 설정합니다. setPretFetchDistance는 다음 페이지 요청을 시점을 조정하는 함수이고요. 화면과 같이 설정한다면 현재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서 5번째 아이템에 접근했을 때 다음 페이지를 요청합니다. 위 함수는 플레이스홀더를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페이지드 리스트에 로드되지 않은 항목에 접근했을 때 널이 리턴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onBindViewHolder에서 get 아이템을 호출했을 때 페이지드 리스트에 아직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널이 리턴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플레이스홀더 뷰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스홀더는 전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카운터블 리스트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바운디드 리스트는 항상 현재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get 아이템 시 널이 발생하는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페이지드 리스트의 생성은 빌더를 통해 생성할 수 있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소스를, 두 번째는 config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또한 페이지드 리스트는 데이터 소스를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빌더 클래스는 이와 관련된 함수를 제공합니다. 바로 위 코드가 페이지드 리스트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두 번째 요소인 데이터 소스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페이지 리스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데요. 대상은 로컬 DB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상의 리소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즈가 40개인 언바운디드 페이지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37인 항목에 접근했을 때 다음 청크를 요청하도록 페이지드 리스트를 설정했다면 이 시점에 데이터 소스의 loadF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다음 청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로드가 완료됐을 때 호출할 콜백입니다. 만일 레딧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여주는 앱이라면 loadF 함수에서 REST API를 호출해 다음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인 파람즈에는 다음 페이지를 불러올 때 필요한 키와 사이즈가 담겨져 있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하면 바로 위와 같은 형태의 커리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REST API의 응답이 성공적으로 도착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콜백 함수로 넘겨주는 것으로써 데이터 소스의 페이지 로딩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페이지드 리스트는 새로운 아이템이 10개가 추가된 전체 사이즈가 50인 리스트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됐다는 이벤트를 콜백 형태로 UI에 전달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리사이클러 뷰에서 새로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가 페이징하는 방식에 따라서 위 세 클래스 중 하나를 상속받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에서의 페이징 기법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이에 대한 구현을 추상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데이터 소스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고 상황에 맞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추상 함수를 구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키드 데이터 소스는 REST API를 호출했을 때 리스판스 바디의 인저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함께 내려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딧 웹사이트의 REST API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인저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저장했다가 이 정보를 다음 청크를 요청할 때 loadF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은 API를 호출했을 때 리스판스 바디에 있는 리스트의 마지막 모델을 이용해 다음 페이지를 요청할 때 적합합니다. 페이지 키드 데이터 소스가 페이징을 위해 인저 페이지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내려주는 것과는 달리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는 현재 리스트를 구성하는 마지막 아이템으로 다음 페이지를 불러오는 페이징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GitHub의 REST API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는 다음 청크를 요청할 때 내부적으로 현재 리스트의 마지막 아이템을 꺼내옵니다. 그런 후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의 추상 함수 중 하나인 getKey 함수에서 반환한 키 값을 loadF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마지막 아이템의 네임 필드가 loadF 함수의 파람즈로 전달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그림과 같이 오프셋과 리밋을 사용해 포지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쿼리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 포지션과 페이지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다음 청크를 읽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이미의 위치에 있는 청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다음 청크를 불러오기 위해서 현재 페이지에 특정 정보가 필요했었던 페이지 키드 데이터 소스와 아이템 키드 데이터 소스와는 달리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시작 위치만 지정을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페이지든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데이터 소스들은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반드시 순차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다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는 리스트의 전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카운터블 리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의 특성은 SQL문에 오프셋과 리밋 키워드를 사용해 쿼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룸에서 데이터를 쿼리하는 경우 룸은 포지셔널 데이터 소스로 구현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SQL의 오프셋과 리밋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페이지드 리스트와 데이터 소스는 하나의 페어로 동작을 합니다. 즉 하나의 페이지드 리스트에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스와이프 투 리프레시와 같은 액션을 통해서 페이지드 리스트와 데이터 소스가 생성이 되면 이전 페이지드 리스트와 데이터 소스는 만료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청크를 로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데이터 소스는 invalidate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전의 데이터 소스는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라이브러리의 마지막 요소인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는 페이지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리사이클러 뷰에 보여주기 위한 어댑터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인 어댑터와의 차이점이라면 diff util을 이용해 두 리스트를 비교하는 처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 스와이프 투 리프레시로 새로운 페이지드 리스트가 어댑터에 전달된 경우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는 현재의 리스트와 새로운 리스트의 각 아이템을 비교한 후 업데이트가 필요한 정보만을 갱신합니다. 즉 전체 리스트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스트를 갱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수 효과로 아이템 추가, 삭제, 업데이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의 코드를 살펴보면 생성자 파라미터로 diff 콜백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속할 때 각 아이템을 비교할 수 있는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고요. 보통은 위와 같이 id와 같은 유니크한 값과 컨텐츠의 내용을 비교하는 함수를 구현합니다. 리스트가 큰 경우 두 리스트를 비교해 변경사항을 찾는 것은 비용이 큰 작업이기 때문에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는 이 처리를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사이클러 뷰와 페이지드 리스트 어댑터가 있고 가운데는 페이지드 리스트, 오른쪽에는 페이지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리사이클러 뷰의 하단으로 스크롤을 했다면 페이지드 리스트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를 요청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로컬 혹은 리모트의 DB에서 특정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이를 페이지드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며 UI에 대한 업데이트는 메인 스레드에서 notify item inserted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페이징 라이브러리를 현재 만들고 있는 앱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페이징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룸과 굉장히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룸에 저장된 데이터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모든 변경 사항을 페이징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정 항목이 수정됐을 때 이에 대한 관찰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징을 하는 경우 REST API가 수정 삭제와 같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고 단순히 읽기만 가능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의 변경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를 데이터 소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이런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룸에 디스크 캐시 형태로 저장을 하고 룸에 저장된 데이터를 페이징하는 형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드 리스트는 리스트의 구현체이지만 직접 아이템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코드가 어댑터의 리스트를 직접 수정하는 형태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고요. 페이지드 리스트는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변경이 빈번할 경우 라이브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라는 클래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컬 DB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SQLite 커서는 내부적으로 커서 윈도우의 쿼리 결과를 캐시하는데요. 이 윈도우의 사이즈는 2MB이고 만일 쿼리의 결과가 2MB가 넘는다면 커서의 내부 페이징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를 로드할 때 데이터의 사이즈가 2MB가 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코드는 위 GitHub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공식 샘플 코드이고요. 여러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코드가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오늘 설명을 기반으로 따라가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 코드를 잠깐만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네, 제가 그 설명으로 드린 내용은 사실 되게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페이징을 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죄송합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지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페이지드 리스트 빌더를 통해서 페이지드 리스트를 생성하고 어댑터의 페이지드 리스트를 설정한 후 죄송합니다. 예, 레딧 어댑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코드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뷰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그 리사이클러 뷰가 스크롤이 바텀에 도달하는 순간 다음 페이지를 호출하는 코드가 내부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네, 굉장히 쉽게 동작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구글 샘플 코드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기본적인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페이징 라이브러리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